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터디 이명근입니다. 앞전 시간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경매 용어로서 정지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취소란 무엇이냐? 채무의 변제, 그죠?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 원인의 소멸. 요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9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채권자가 낙찰이 되어도 배당받지 못할 경우다. 여기서는 우리가 잉여 없음 또는 무잉여라고도 칭하고요. 이런 경우는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된다. 우리가 민사집행법은 우리가 경매에서 그 절차법상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내용을 갖다가 교재 D편에 보면은 부록편에서 민사집행법 제1조부터 쭉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씩 시간이 닿는 대로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서 취소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채무의 변제가 있었다든가 경매 원인이 소멸되었다든가, 그렇죠? 주택이 경매 직전까지는 멀쩡했다가 경매 물건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원인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된다라고 했는데, 그 배당받지 못할 경우가 언제인가는 그 뒤에 바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면 낙찰자의 잔금 납부일 이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는 경매가 취소되며 임의 경매 절차든 강제 경매 절차든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임의 경매가 됐던 강제 경매든 절차는 동일하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무잉여의 경우, 아까 배당받지 못할 경우의 사례를 여기다 예시를 정해서 설명을 들어보면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먼저 감정가격이 2억일 경우에 2억에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C저당권자는 단순히 2억, A저당권자 1억, B저당권자 1억 그래가지고 그 금액만 2억이지만서도 여기서 강제집행, 그러니까 경매집행비용을 뺀 금액으로서 그 경매집행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B저당권자는 몇백만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C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해서 한 푼이라도 받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쵸? 2억일 경우에도 이렇는데, 만약에 1에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저 가격이 1억 6천만이 되죠. 그러면 20% 다운된 가격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1억 6천만원에 만약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A저당권자는 물건과 물건이 경합할 때는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되므로 A저당권자가 채권을 만족합니다. 1억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저당권자가 그 나머지 채권을 회수를 하게 되는데, 6천만원 밖에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저당권은 4천만원을 갖다가 미회수한다는 얘기예요. 미회수. 그렇죠?
그러니까 시저당권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비저당권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 아래 해설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1억 6천만 원이 된다. 이때 1억 6천만 원이 낙찰이 된다면 시저당권자, 압류채권자, 그러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는 단 한 푼도 배당 못하면서 타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럼 도저히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다음 사례를 살펴보시면은 더더욱이 이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쵸? 자, 이거를 이왕 경매로 진행시켰을 바에는 매각시키는 게 채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자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면은 자 경매로 매각을 진행시키겠다 해가지고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자 그래서 저 법원에서 일단은 저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자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일단은 권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일단은 1억 6천에 낙찰이 되면은 이럴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압류 채권자 시저당권자가 매수 신청을 하려면 적어도 1억 6천 최저가격에다가 플러스 아까 비저당권자가 4천만원 미해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채권 부족액, 해수 채권 부족액을 4천만원 플러스하고 나머지 경매 절차 비용을 플러스한 2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선 이상 금액을 정하여 매수 신청하면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선 매수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어차피 시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직권으로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저당권자에게, 경매 신청권자인 시저당권자에게 2억 5천만원에 네가 매수하겠다라고 그러면은 경매를 종결짓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앞에서 경매 절차 비용, 경매 집행 비용을 갖다 500만원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경매 절차 비용 500만원 속에는 자 감정료 또는 신문 공고료, 그 다음에 현황 조사료, 유찰 수수료, 등기 비용 및 송달료 등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서, 자 앞에는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으로 계산을 한 것인데요. 자, 대부분의 경매 사건에서 경매 집행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거를 갖다 미리 계산표에 의해서 계산을 뽑아야 되는데 매 사건마다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자 경험상 따져보니까 자 통상 감정 가격의 1 내지 2%에 해당되더라, 1 내지 2%에 해당되더라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은 뭐 경매 신청 채권 금액이 얼마일 때 이번 사건에서 경매 집행 비용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게, 배당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배당 계산편에서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것이니까 그것까지 기억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취하, 앞에 시간엔 취소를 배우셨잖아요. 그쵸?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취소나 취하나 우리가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같이 섞어서 쓰거든요. 자, 별반 무리가 없다. 자, 단 취하는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그쵸?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했다든가 경매 원인이 소멸됐다든가 또는 무잉여에 의해서 법원 직권에 의해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런데 취하 역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내용은 그 취소의 첫 번째 채무를 변제 내용과 동일하다. 그렇죠? 자, 혹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그 스스로 청구를 철회 또는 채무자와 합의 하에 경매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하가 가능하다. 그렇죠? 자, 취소도 마찬가지고 취하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한다고요? 자, 낙찰자의 잔금 납부일 이전까지. 낙찰자의 잔금 납부일 이전까지는 취소 또는 취하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경매 신청의 취하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 분할 경매와 더불어 가지고 취소 취하 요 내용도 잘 숙지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잔금 납부일까지, 잔금 납부 전까지는 경매를 취하 또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게 예측되는 물건은 낙찰받아야 시간 낭비다. 그렇죠?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취하의 방법으로서 자, 요 부분은 교재 9쪽을 참고하시고요. 9쪽 내용 이걸 전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요거는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냥 저 큰 글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여기서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없는 경우, 그죠?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없는 경우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두 번째로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그죠? 앞에는 매수 신고인이 없는 경우였는데 있는 경우에서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있는 경우에 어떻게 취하를 할 것인가. 자, 여기서는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경락의 취하에 동의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취하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자, 골자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경락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또 여기서 그런 차이가 또 나죠. 자, 임의 경매라는 것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것이다. 자, 임의 경매는 앞에 제일 첫몰에서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다. 자,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는 채무 명의에 의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임의 경매의 경우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것으로 자, 담보 채권 청구액의 전부와 이자, 경매 애납금,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비용 등을 집행계에 계산해서 전액을 공탁한 뒤에 임의 경매에서는 경매 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문서. 자, 변제했으니까 등기부 등본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말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지 사유 문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경매를 취하시키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취하라, 각하. 자, 각하란 용어는 또 우리가, 대통령 각하.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을 각하라고 호칭을 했죠. 그죠?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님. 그죠? 어, 자,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각하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대로 재판에 대한 청구 행위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 그죠? 자, 즉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형식적 흠결에 의해서 신청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형식적 요건으로서 자, 무엇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 구비해서 다시 보완해서 그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각하 사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자, 여기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매각 결정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 임차인은 그 항고를 했을 경우에 각하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매각 결정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권리 신고하자. 권리 신고 겸 배당 신고는 배당 신청은 언제까지요? 경매 개시 결정 종기. 그러니까 경매 매각 기일 첫 매각 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로 보거든요. 그 전까지 그 권리 신고 겸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임차인이 한 항고는 자, 각하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위에 가압류 채권자로서 매각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도 건저당 또는 뭐 가압류,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각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자의 문서는 각하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위에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매각 허가 결정 이전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입 등기 이후에 권리자는 특별히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자, 원래 전세권자라든가 저당권자는 별도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네들이 경매 기입 등기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항고를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각은 재판에 대한 청구행위가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저 요건은 구비, 앞에는 요건 자체를 구비를 못했어요. 요건을, 그죠? 각하에서는. 근데 요건은 일단 구비를 했는데 그 청구가 이유가 없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나 판결이다. 자, 요거는 자, 앞에 내용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의 흠결에 의해 신청을 배척하는 것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판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결정은 어떤 내용이냐? 신문을 거치지 않은 걸 갖다가 결정이라고 한다. 신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결은 신문을 거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문을 거친 경우. 자, 우리가 뭐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법정에 가실 일이 거의 없죠. 그쵸? 그런데 이제 경매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뭐 그걸 떠나서 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경우에 우리가 경매 공부 접근법에서 자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 자 경매 법정에 자주 드나들면서 분위기 또는 그 기본기를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나하고 민형사상에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서도 법원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판법정에서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정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닌다면은 자 그냥 저 예약 안 하고도 들어가서 참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신문을 거치지 않는 경우라고 했죠. 자 이제 재판 법정에 들어가 보면 판사가 있고요. 자 서류상으로만 자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정이고 자 그다음에 판결할 경우에는 판사 앞에 자 피고와 원고가 같이 앉아서 판사의 질의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대질신문이라고 하죠. 원고 피고를 마주 앉혀놓고 각자 주장하는 내용들을 판사가 듣고 자 네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를 판결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결정과 판결 내용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고 나와 있네. 공유자 우선 매수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그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공유자 말 그대로 공유하는 것이죠. 그쵸?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그쵸?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살다가 뭐 남편이 됐던 부인이 됐던 어떤 뭐 요즘에 주로 많이 카드들 많이 쓰다 보니까 남편 몰래 또는 부인 몰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압류가 됐다는 얘기죠. 뭐 거기에 뭐 가압류가 됐던 뭐 건저당을 설정하고 이렇게 돈을 빌려 쓰다 보니까 안 빌려 쓴 사람 각자 재산 반반이니까 안 빌려 쓴 사람 끝까지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빚을 져 가지고 경매가 신청 들어갔을 때 자 한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부인이 함께 살고 있다가 남편 몫이 날라갔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자 부인에게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선 매수 신청 같은 값이면은 부인이 남편의 빚을 갚아줄 요량으로 그거를 낙찰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남편과 부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때 채무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 정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대법원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증을 제공하고 제효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매각기일까지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매각기일까지라는 것은 매각기일 이전부터 그렇죠? 매각기일 당일까지 집행관이 매각 절차를 종결하기 전까지를 뜻합니다. 매각기일까지라는 것은 자 매각 절차를 매각
절차를 종결하기까지 종결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자, 이 경우 자,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에 자, 법원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은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신청이 있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자, 우리가 입찰 당일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더라도 자, 말 그대로 우선 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공유자에게 낙찰자로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결정을 보고요. 입찰 당일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그 지위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의 지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와 있을 때는 자, 과연 이 물건에 입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1항의 경우 법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는 특별한 혐의가 없으면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 자, 요 얘기는 자, 한 사람이 했을 때는 그 뭐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면 되는데요. 자, 뭐 5명이다 했을 때는 자, 원래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하는데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그 지분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찰표에 보면은 그때 지분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 지분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자, 요때 그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자, 그게 맞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절차상 하자를 들어가지고 뭐 무효 처리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안 되니까 일단은 여러 사람이 응찰했을 때는 그 지분을 갖다가 각자 정해서 응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동일한 지분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사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앞에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죠? 입찰 당일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을더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에게 최고가 매수 신청인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당일 입찰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의 그 지위가 지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서 낙찰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해당되는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렇죠?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고 임대 등의 처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가 낙찰받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래, 공유자가 낙찰 받아라, 그리고 손을 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공유자 우선 매수 돼 있더라도 꼭 욕심 부려 가지고 한번 넘겨다 볼 수 있는 물건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우리가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공유자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 공유자들의 입찰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응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차순의 매수 신고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앞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있게 되면은 입찰 당일날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낙찰되더라도 지위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서 나온 차순위 매수 신고와 별개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에 매수 신고인은 매각기를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매수 신고에 대해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오늘 경매 법정에 가서 입찰을 보았는데요. 그쵸? 자, 1등 한 사람을 갖다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다. 1등. 그쵸? 1등 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근데 2등이나 3등이나 2등 또는 3등, 그렇죠? 3등, 뭐 많게는 4, 5등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사람네들이 자, 낙찰을 못 받고 그냥 포기하느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차순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렇죠? 2억 낙찰. 2억의 낙찰을 받게 됐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를 써야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주어지느냐. 2억에 썼는데 뭐 1억 7천 5천에 쓴 사람도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2억에 썼을 때 이 사람보다 10% 자 곱하기 10%입니다. 10% 범위는 2천만원이죠. 그죠? 2천만원 이하. 그러니까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억에 낙찰 받았는데 뭐 1억 9,500에 그렇죠? 또는 뭐 1억 9천만원. 자 1억 8천 이상 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3등이 2등은 가만히 있는데 3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등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야 까불지만 나도 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2등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자 2등과 3등과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500만원을 더 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줍니다. 우선권이 있다. 그렇죠? 자 그거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예컨대 최고가 매수 신고는 2억일 경우에 보증금 10%인 2천만원을 공략 1억 8천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한 자가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있게 되면 집행관이 개찰 시에 차순위 매수 신고 여부를 구두로 체고할 때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 2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 입찰 가격이 높은 자의 를 결정하여 동일하면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설명 다 드렸죠. 그쵸? 자 요거는 구법하에서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구법하에서 자 신법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감정가격 5억이었어요. 5억인데 이때 최고가 낙찰자가 그 최저가는 한번 유찰돼 가지고 20% 다운이 되니까 4억이 되겠죠. 그렇죠? 4억일 경우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응찰한 가격은 예를 들어 가지고 4억 7천이었다. 4억 7천 889만원이었다. 그쵸? 이랬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4억 7,889만원에서 10%를 뺀 4,788만 9천원이 아닌 최저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자신이 자 4억 7,889만원을 썼다 그러면은 보증금 10%인 4,788만 9천원을 쓰는데, 신법하에서는 요때 저거 보증금은 4천만원 이상만 쓰면 됩니다. 4천만원 이상만 봉투에다 담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최저가에 대한 10% 4천만원을 뺀 4억 788만 9천원, 그쵸? 9천원을 쓴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또 질문이 많이 나오는 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입찰 당일날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고, 자 혹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이 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자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욕심껏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지정된 것을 눈치챘을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 그 신고 보증금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보증금과 함께 법원에 보관된다는 얘기죠.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만 돈만 받는 게 아니고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도 법원에다 돈을 맡겨야 그 자격을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 일단은 차순위 신고를 해가지고 묶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랬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 그럴 바에는 자 차순위 매수 신고하고 뭐 그 대금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돈 갖고 딴 거 물건을 잡아서 그냥 내가 낙찰 받아 버리자, 뭐 이런 계산이 깔릴 수도 있죠.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 대금을 납부한 후에 비로소 반환받게 된다. 그렇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 둘 중에 같이 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차순위 매수 신고인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낙찰 대금을 바로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앞에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느냐.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는. 자,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금 납부 기한까지니까 정해지기 날 이전에라도 자금적 여유가 있으면 빨리 납부하면은 내 물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경매 기일 3일 전이라고 했습니다.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아무나 먼저 낙찰 대금, 지연이자 플러스 뭐 연리 20%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 시간에 분명히 제가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래가지고 설명을 분명히 드렸지만서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설명을 여기다 판서를 해 드릴게요. 지연이자, 자 입찰 잔대금 있잖아요. 그렇죠? 입찰 잔대금 곱하기 가로 열고 지연일수 분의 365가 되는 것이죠. 365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이율은 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법정 채권도 20%를 갖다가 계산을 넣으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입찰 잔대금에다가 지연일수 며칠이다.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는 최소한도 납부를 해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 자, 하루 이틀 상관 때문에 그 재경매 기일 3일 이후에는 전혀 불가능하냐? 자, 실무상 자, 하루 전에 담당 경매에 찾아가서 돈이 뒤늦게 준비돼 가지고 잔금 치르러 왔다 그러면은 받아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 자, 어차피 재경매 기일을 잡아가지고 그 비용 들여가면서 새로운 낙찰자를 찾는 것보다는 앞에 낙찰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자, 자금이 준비가 최악의 경우 하루 전까지라도 된다라고 하면 보증금 날리지 마시고 하루 전까지라도 담당 경매계를 찾아가서 납부토록 자, 권장드리고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결정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제1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